안녕하세요, 성안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은 2019학년도 고3 6월 모의평가에 있었던 생물 지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재 몇 페이지냐면요, 109페이지입니다. 부교재 109페이지 펴주세요. 이 지문은 당시에도 상당히 어려운 난이도의 지문과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많이 화제였던 그런 지문인데요. 다들 정신 바짝 차리고 수업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들의 오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수업을 듣기 전에 미리 문제를 풀어보고 나는 과연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맞출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문제들 중에서 대부분을 맞춘다면 혹은 전체를 다 맞춘다면 굉장히 국어 실력이 뛰어난 학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수능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지문의 첫 번째 문단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대의 자동차는 개체라고 하지만 바닷물을 개체라고 하진 않는다. 개체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이 나왔네요. 어떤 부분들이 모여 하나의 개체를 이룬다고 할 때 이를 개체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자, 일단 여러분들 혹시 개체란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요. 개체란 분리할 수 없는 독립된 하나의 통일적 존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분리할 수 있거나 두 개 이상의 존재로 나뉠 수 있다면 그것은 개체가 아니겠죠. 한 대의 자동차는 우리가 개체라고 본대요. 하지만 바닷물은 개체라고 하지 않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자동차는 서로 부품들이 굉장히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어내지만 바닷물 같은 경우에는 바닷물을 이루고 있는 물 분자 하나하나가 아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모여 하나의 개체를 이룬다고 할 때, 자, 여기 괄호 한번 쳐볼게요. 이를 개체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자, 이렇게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그 문단의 중심 내용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요. 하나의 개체를 이루는 조건,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요. 어떤 것을 개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조건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조건. 일단 부분들 사이의 유사성은 개체성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자, 이런 거 페이크 선지로 많이 나오죠. 부분들 사이의 유사성은 개체성의 중요한 조건이 된다. 이렇게 하면 X가 되겠죠. 유사성은 개체성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령 일란성 쌍둥이인 두 사람은 DNA 염기 서열과 외모도 같지만 동일한 개체는 아니다. 그렇죠. 서로 비슷하다고 해서 둘이 같은 하나의 통일된 존재라고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조건이 나오죠. 부분들의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 그 조건으로 흔히 제시된다. 첫 번째 조건 나왔네요. 부분들 사이에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 그러니까 서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여야지 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운전대는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바퀴에 영향을 주겠죠. 또 바퀴는 이제 엔진에 영향을 주어서 자동차를 달리게 만들겠고요. 그래서 하나의 자동차는 그 자동차를 이루고 있는 부품 하나하나가 서로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개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 뒤 계속 읽어볼게요. 하나의 개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은 외부 존재가 개체에 영향을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한 방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자, 그럼 첫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개체성의 조건이죠. 개체성의 조건. 자, 무엇이래요? 부분들 사이의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라고 그랬죠. 예, 이렇게 첫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은 개체성의 조건, 부분들 사이의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단도 같이 읽어볼게요. 상이한 시기에 존재하는 두 대상을 동일한 개체로 판단하는 조건도 물을 수 있다. 신기하죠? 상이한 시기, 서로 다른 시기에 존재하는 두 가지 대상을 동일한 개체로 판단할 수도 있대요. 신기하죠? 1920년대에 존재하던 어떤 대상과 1950년대에 존재하던 대상이 있는데 그 두 대상을 서로 같은 개체로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는 조건은 무엇일까? 그것은 두 대상 사이의 인과성이다. 밑줄. 두 대상 사이의 인과성. 이것이 하나의 개체로 판단할 수 있는 조건 두 번째이죠. 서로 원인과 결과로 끈끈하게 이어져 있어야 된대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강한 인과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비록 같은 시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2003년도의 나와 2020년도의 나는 서로 생긴 것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르지만 하나의 개체라고 판단합니다. 왜 그런 거죠?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강한 인과성이 예전의 나가 원인이 되어서 현재의 나라는 결과가 생겨났기 때문인 거죠.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세포 분열로 세포가 교체되는 과정을 통해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또 나가 세포 분열을 통해 새로운 개체를 생성할 때에도 나와 나의 후손은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비록 나와 나의 후손은 동일한 개체는 아니지만 나와 다른 개체들 사이에 비해 더 강한 인과성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다면
나의 후손도 나랑 동일한 개체로 볼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자면요. 아니, 없죠. 둘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은 같은 개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손녀는 내 친구인 A양의 손녀보다는 훨씬 나와 어때요? 인과성이 더 강하겠죠. 나의 DNA를 많이 물려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나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손녀에게 주는 어떤 원인으로서의 인과성이 훨씬 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예요? 개체성의 조건. 여기도 역시 개체성의 조건이었는데 아까 첫 번째 문단이 개체성의 조건 1이었다면 여기서는 개체성의 조건 2가 되겠죠. 바로 두 대상 사이의 강한 인과성입니다. 두 대상 사이의 강한 인과성. 다음 세 번째 문단 같이 읽어볼게요. 개체성에 대한 이러한 철학적 질문은 생물학에서도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된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위는 세포이다. 생물학에서는 하나의 개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런 문제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물학에서는 하나의 개체를 어떻게 과연 보고 있을까요? 먼저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위는 세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포는 생명체의 고유한 유전 정보가 담긴 DNA를 가지며 이를 복제하여 증식하고 번식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DNA를 후세에 전달한다. 자, 여기 세포에 네모쳐 볼게요. 그리고 밑줄. 생명체의 고유한 유전 정보가 담긴 DNA를 가지고 이를 복제하고 증식하고 번식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DNA를 후세에 전달한다. 이것은 세포의 바로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포가 하는 역할이 뭐래요? DNA를 가지는 역할, 그리고 DNA를 복제하고, 그리고 이 DNA를 증식시키고, 그리고 번식해서, 그래서 자신의 DNA를 후세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대요. 세포는 사람과 같은 진핵생물의 진핵세포와 박테리아나 고세균과 같은 원핵생물의 원핵세포로 구분된다. 자, 이번에는 세포의 구분이 남았습니다. 세포를 구분하자면 뭐랑 뭐로 나눌 수 있대요? 1번 진핵세포. 사람과 같이 복잡한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진핵생물의 진핵세포. 그 다음에 박테리아나 고세균과 같이 아주 단순한 생물체에 쓰이는 원핵생물의 원핵세포. 이렇게 진핵세포와 원핵세포 두 개로 구분이 된대요. 그 다음에 이 진핵세포와 원핵세포는 각각 어떤 존재인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진핵세포는 세포질에 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있고 그 안에 DNA가 있지만 원핵세포는 핵이 없다. 딱 봐도 진핵세포는 고등생물에 쓰이는 세포니까 상당히 복잡하고 원핵세포는 좀 단순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진핵세포의 세포질에는 막으로 둘러싸인 여러 종류의 세포소기관이 있으며 진핵세포의 세포질에는 세포소기관이 있대요. 그리고 그 세포소기관 중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활동에 필요한 생체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관이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관인 미토콘드리아. 대부분의 진핵세포는 미토콘드리아를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구조를 비교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보다시피 원핵세포는 그냥 DNA가 세포막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단순한 구조이죠. 그에 비해서 진핵세포 같은 경우는요, 훨씬 더 복잡해 보이죠. 안에 원핵세포와는 달리 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세포질 속에 훨씬 더 다양한 세포 소기관들이 여러 개 보이죠. 이런 세포 소기관 중에는 원핵세포에는 없는 미토콘드리아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 모양으로 봐선 이게 미토콘드리아 같네요. 이렇게 대부분의 진핵세포는 미토콘드리아를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대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세포의 역할과 그리고 세포를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세포의 구분이 되겠죠. 세포의 역할은 생명체의 고유한 유전 정보가 담긴 DNA를 복제해서 증식, 번식해서 후세에 전달하는 것이고요. 세포는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로 구분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박테리아의 한 종류인 원생 미토콘드리아였다는 이론이 20세기 초에 제기되었다. 공생발생설 또는 세포의 공생설이라고 불리는 이 이론에서는 자, 우리가 배우는 핵심 주제인 공생발생설의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무엇이래요? 밑줄.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박테리아의 한 종류인 원생 미토콘드리아였다는 이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미토콘드리아가 지금처럼 세포 내 소기관으로 세포에 종속되어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박테리아의 한 종류로 당당한 하나의 개체, 하나의 생명체로 기능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공생발생설이래요. 공생은 함께 사는 것인데 왜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는지 계속 볼게요. 이 이론에서는 두 원핵생물 간의 공생관계가 지속되면서 진핵세포를 가진 진핵생물이 탄생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니까 이 공생발생설이라고 하는 이론에서는 두 원핵생물, 그러니까 원래 원핵생물이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핵생물하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원핵생물, 이렇게 두 가지의 원핵생물이 서로 공생, 같이 사는 관계가 지속되다가 나중에 미토콘드리아가 그 생물의
세포 기관이 되고, 그래서 진핵세포라는 더 발전된 세포를 가진 진핵생물로 진화를 하게 됐다고 그렇게 설명을 한대요. 계속 읽어볼게요. 공생은 서로 다른 생명체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며, 서로 다른 생명체를 가정하는 것은 어느 생명체의 세포 안에서 다른 생명체가 공생하는 내부 공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공생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결국 미토콘드리아가 종속되어 있는 하나의 세포기관이 아니라 독립된 하나의 생명체로서, 서로 다른 생명체로서 존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계속 읽어볼게요. 공생 발생설은 한동안 생물학계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인정은 못 받았대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과 대략적인 구조, 그리고 생명체 간 내부 공생의 사례는 이미 알려졌지만 미토콘드리아가 과거에 독립된 생명체였다는 것을 쉽게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세포 기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개체 안에 존재하는 하나의 일부분일 뿐인 게 너무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예전에는 하나의 독립된 생물체였다고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한 생명체가 세대를 이어가는 과정 중에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종이 진화하고 분화한다고 보는 전통적인 유전학에서 두 원핵 생물의 결합은 주목받지 못했다. 네, 그리고 이 전통 유전학에서는 진화를 한다는 것은 하나의 생명체가 돌연변이를 내부에서 일으키거나 혹은 조금 더 나은 생명체만 살아남아서 자연적으로 선택을 받는,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그런 개체들이 자연적으로 남아서 진화를 하게 된다는 그런 이론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생명체가 변하는 것이지 두 개의 생명체가 합쳐지고 결합해서 또 다른 생명체를 만든다는 것은 전통적인 유전학에서는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인정받지 못했대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니까 바뀌었나봐요. 전자현미경의 등장으로 미토콘드리아의 내부까지 세밀히 관찰하게 되고, 미토콘드리아 안에는 세포핵의 DNA와는 다른 DNA가 있으며, 이제 미토콘드리아도 하나의 개별적인 생명체였어라는 그런 근거가 발견이 된 겁니다. 첫 번째 근거 뭐요? 미토콘드리아 안에는 세포핵의 DNA와는 다른 DNA, 자신만의 고유한 DNA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별개의 생명체니까 자신만의 고유한 DNA를, 자신이 속해 있는 세포의 핵과는 구별되는 그런 DNA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단백질을 합성하는 자신만의 리보솜을 가지고 있었대요. 네, DNA도 고유하게 가지고 있고 리보솜도 자신만의 고유한 걸로 가지고 있었으니 옛날에는 하나의 별개의 생명체가 아니었을까?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생 발생설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은 뭐냐면요, 공생 발생설이라는 것이 뭐냐,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등장했고 처음에는 잘 관심을 못 받다가 어떻게 주목을 받게 됐는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라의 중심 내용은 공생 발생설의 등장과 부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문단 내용 볼게요. 공생 발생설에 따르면 진핵생물은 원생 미토콘드리아가 고세균의 세포 안에서 내부 공생을 하다가 탄생했다고 본다. 자, 이 문단의 어떤 중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밑줄 쳐볼게요. 공생 발생설에 따르면 진핵생물은 원생 미토콘드리아가 고세균의 세포 안에서 내부 공생을 하다가 탄생했다. 원생 미토콘드리아는 지금처럼 세포 소기관으로 존재하는 그런 미토콘드리아와는 달리 자신만의 고유한 생명체로서의 개체로서의 존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미토콘드리아가 원생 미토콘드리아겠죠. 그러니까 그런 원생 미토콘드리아가 고세균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아주 옛날에 존재했던 옛고자죠. 그러니까 단세포로 되어 있는 어떤 미생물의 한 종류인데 원시적인 상태의 원생 생물로서의 세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고세균의 세포 안에서 고유한 생물체로서 내부 공생을 하다가 그렇게 이것이 발전돼서 진핵생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세균의 핵의 형성과 내부 공생의 시작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고세균은 세포질에 핵이 생겨 진핵세포가 되고, 자, 여기서 고세균이 무엇이 되었는지 나왔죠? 고세균은 세포질에 핵이 생겨 진핵세포가 되고, 그러니까 고세균은 진핵세포가 되었고요. 원생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가 되어 라고 했습니다. 도식으로 정리하자면요, 고세균이 있었어요. 그럼 이 내부에서 하나의 독립된 생물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원생 미토콘드리아가 있었어요. 이 둘은 서로 독립된 개체였어요. 자, 그런데 이게 진화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고세균은 진핵세포가 되고 핵을 가지고 있는 좀 더 복잡한 세포가 되었대요. 여긴 안 나와있지만 뭐 핵도 생겼겠죠. 그리고 원생 미토콘드리아는 진핵세포의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로,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미토콘드리아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때의 진핵세포와 미토콘드리아는 서로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미토콘드리아가 진핵세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존재로 진핵세포라고 하는 하나의 통일된 개체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미토콘드리아가 원래는 하나의 개별적인 생물체였던 원생 미토콘드리아였다는 그 근거가 뭔지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박테리아의 한 종류였다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 자, 먼저 첫 번째 근거는요. 박테리아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는 이미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의 이분 분열을 통해서만 만들어진다. 박테리아가 번식하는 방법이 자기 자신을 두 개로 나누는 이분 분열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미토콘드리아도 자기 자신을 두 개로 쪼개는 그런 이분 분열을 통해서 만들어진대요. 박테리아와 되게 비슷한 번식 과정을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미토콘드리아의 막에는 진핵세포막의 수송단백질과는 다른 종류의 수송단백질인 포린이 존재하고, 수송단백질이 뭐냐면 무기양분의 이동과 흡수를 담당하는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을 수송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진핵세포막에 있는 수송단백질과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수송단백질은 서로 다른 종류래요.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단백질은 포린이라고 하는 자신만의 고유한 단백질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근거, 미토콘드리아에는 박테리아의 세포막에나 있는 카디오리핀이라는 물질이 존재한대요. 박테리아의 세포막에 있는 물질과 미토콘드리아의 세포막에 있는 물질이 똑같이 카디오리핀이라는 것도 미토콘드리아가 박테리아의 한 종류였다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미토콘드리아의 리보솜은 진핵세포의 리보솜보다 박테리아의 리보솜과 더 유사하다. 미토콘드리아가 진핵세포의 일부분이라면 같은 리보솜을 가져야 될 텐데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리보솜은 진핵세포의 리보솜과는 좀 차이가 있고 오히려 박테리아에 있는 리보솜과 더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럼 다섯 번째 중심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공생 발생설에 따른 고세균과 원생 미토콘드리아의 발생 과정. 어떻게 발생했다? 진핵세포와 미토콘드리아로 그렇게 진화해왔다라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중심 내용, 공생 발생설에 따른 진핵생물의 발생 과정. 그리고 그 뒤에서 추가로 어째서 원생 미토콘드리아를 박테리아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죠. 자, 다음 마지막 6문단의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미토콘드리아는 여전히 고유한 DNA를 가진 채 복제와 증식이 이루어지는데도, 그런데도 미토콘드리아와 진핵세포 사이의 관계를 공생관계로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지만 현재 생물학에서는 미토콘드리아가 진핵세포 안에 살고 있는 또 다른 별개의 생물체라고 보지 않고 진핵세포 안에 속해 있는 작은 기관, 소기관으로 보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보고 있을까요? 왜 미토콘드리아와 진핵세포는 서로 개별적인 생물체, 공생관계가 아닌 걸까요? 자, 또 이렇게 질문이 나왔으니까 여섯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겠죠? 미토콘드리아와 진핵세포 사이의 관계를 공생관계로 보지 않는 이유 무엇일까? 두 생명체가 서로 떨어져서 살 수 없더라도 각자의 개체성을 잃을 정도로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지 않다면 그들은 공생관계에 있다고 보는데, 네, 두 생명체가, 자,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두 개체가 서로 떨어져서 살 수 없더라도, 자, 뭐뭐 하더라도 이런 거는 약간 페이크 문제로 나중에 나오기가 되게 쉬워요. 뭐뭐 할 수 없더라도 뭐뭐 한다면, 뭐뭐이다 그렇게 한다면, 예, 이거 되게 함정으로 나오기가 좋은 거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두 생명체가 서로 떨어져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A가 죽으면 B도 같이 죽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사람 몸에 살고 있는 기생충을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사람이 죽게 되면 그 기생충은 다른 생명체로 옮기는데 성공하지 않고 그냥 계속 그 몸속에 남아있다면 숙주와 함께 죽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생충은 자신의 숙주와 떨어져서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과 기생충이 서로 같은 하나의 개체이냐? 그렇다면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둘은 하나의 개체가 아니라 두 개의 개체가 함께 살고 있는 관계, 바로 공생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페이크로 나온다면은 A와 B가 있는데 A는 B 없이 살 수 없고 B는 A 없이 살 수 없다. 그럼 둘은 하나의 개체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의 개체라고 보기 쉽지만 둘이 서로 떨어져서 살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유기적 상호작용이 크지 않다면 공생관계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계속 읽어볼게요. 미토콘드리아와 진핵세포 간의 유기적 상호작용은 둘을 다른 개체로 볼 수 없을 만큼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토콘드리아와 진핵세포는 이 둘을 별개의 생명체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로 묶어서 본대요. 왜냐면 이 둘 사이의 유기적 상호작용이 둘을 별개의 개체로 볼 수 없을 만큼 매우 강하기 때문이래요. 미토콘드리아가 개체성을 잃고 세포 소기관이 되었다고 보는 근거는 진핵세포가 미토콘드리아의 증식을 조절하고, 자, 첫 번째 근거요. 진핵세포가 미토콘드리아의 증식을 조절한대요.
미토콘드리아 혼자서 번식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미토콘드리아 아까 이분 분열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이분 분열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핵세포에 의해서 조절이 된대요. 그래서 진핵세포가 자신을 복제하여 증식할 때 미토콘드리아도 함께 복제하여 증식시킨다는 것이다. 진핵세포가 자신을 복제할 때에만 미토콘드리아도 자기들 자신을 복제해서 이분 분열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서 독립된 번식을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둘을 하나의 개체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근거는요.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자의 많은 부분이 세포핵의 DNA로 옮겨가 미토콘드리아의 DNA 길이가 현저히 짧아졌다는 것이다.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유전자의 아주 상당수 많은 부분이 세포핵에 있는 DNA로 옮겨갔대요. 그러니까 DNA를 서로 공유하는 그런 사이라는 거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자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옮겨졌는지 알 수 있는 근거가 그 증거로 미토콘드리아 DNA 길이가 아주 짧아졌대요. 전달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 세 번째,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은 세포핵의 DNA로부터 합성된다. 미토콘드리아가 자신의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이 어디서부터 온대요? 세포핵의 DNA로부터 합성된대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자신의 단백질을 독립된 생물체처럼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세포핵에 있는 DNA로부터 단백질이 합성되면 그것을 전달받아서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또 네 번째, 미토콘드리아의 DNA에 남은 유전자 대부분은 생체 에너지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대요. 미토콘드리아의 DNA에 남은 유전자는 미토콘드리아 그 자체를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에 있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역할, 그러니까 진핵세포까지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생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가 유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거죠.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미토콘드리아는 별개의 생명체가 아니라 진핵세포 안에 존재하는 세포 소기관, 하나의 개체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미토콘드리아는 37개의 유전자만 있을 정도로 DNA 길이가 짧대요. 왜냐면 세포에게 DNA로 유전자의 많은 부분이 옮겨졌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마지막 문단의 중심 내용은 뭐냐면요. 바라고 적어봐야겠죠. 미토콘드리아와 진핵세포의 관계를 공생관계로 보지 않는 이유, 즉 미토콘드리아가 개체성을 잃고 세포 소기관이 되었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6번째 문단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는 별개의 생물체였던 원생 미토콘드리아와 보세균이 하나의 개체가 되어서 진핵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이 글의 중심 화제는 정리하자면 뭐가 되겠습니까? 개체성이란 무엇인지, 개체성의 조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고요. 개체성의 조건과 공생 발생설에 따른 진핵생물의 발생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체성의 조건과 공생 발생설에 따른 진핵생물의 발생 과정. 그래서 이 글의 서술 방식을 보면요. 우선 공생 발생설이라고 하는 어떤 이론을 소개를 하고, 그리고 그 공생 발생설이라는 이론에 따르면 진핵생물의 발생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죠. 진핵생물, 핵이 있는 세포, 진핵세포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존재가 어떻게 해서 처음 생겨났는지, 예전에는 별개의 생물체였지만 점점 하나의 개체가 되어서 진핵생물로 발전해왔다 하는 그런 대상의 발생 과정을 설명하는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먼저 37번 문제, 이것은 정답률 75%로 비교적 쉬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도 쉽게 풀어볼 수 있었을 텐데요. 한번 볼까요? 1번, 개체성과 관련된 예를 제시한 후. 예를 제시한 것까진 맞았어요. 자동차는 괜찮고 바닷물은 아니야. 일란성 쌍둥이는 개체가 아니지만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하나의 개체라고 볼 수 있지. 이런 식으로 개체성과 관련된 예를 제시한 것까진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생발생설에 대한 다양한 견해? 아니죠. 공생발생설이 원래는 주목을 못 받다가 나중에 주목을 받게 됐는데 그 근거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다양한 견해라고 말했던 1번 적절하지 않네요. 2번, 개체에 대한 정의를 제시한 후. 이것도 틀렸죠. 개체에 대한 정의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해준 것은 있었어요. 분리할 수 없는 독립된 하나의 통일적 존재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문에서 이렇게 개체의 정의를 내려줬던 건 아니죠. 지문에서는 우리가 개체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개체의 조건을 얘기했지 개체의 정의를 얘기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체에 대한 정의를 제시했다는 말은 틀려요. 그리고 세포의 생물학적 개념이 확립되는 과정도 얘기한 적 없죠. 2번은 틀렸네요. 그 다음에 3번, 개체성의 조건을 제시한 후. 이건 맞아요. 개체성의 조건으로 유기적 상호성과 두 대상 사이의 강한 인과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세포 소기관의 개체성에 대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따로 떨어져 있는 개체이다가 나중에는 하나의 진핵세포 안에 있는 하나의 기관으로 개체의 일부분이 되었던 그러한 개체성에 대해서 공생발생설이라는 이론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 너무너무 맞죠? 정답 3번이네요. 그 다음에 4번,
개체의 유형을 분류한 후 개체 유형 분류한 적 없습니다. 세포의 소기관이 분화되는 과정, 세포 소기관으로는 미토콘드리아 하나밖에 얘기 안 했잖아요. 무엇으로 분화가 되었는지 그런 거 얘기한 적 없었죠? 5번 개체와 관련된 개념들을 설명한 후 세포가 하나의 개체로 변화하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또 뭐 개체와 관련된 개념들은 공생 하나밖에 뭐 나오지도 않아서 개념들 설명했다고 보기도 좀 다소 무리가 있고요. 또 세포가 하나의 개체로 변화하는 과정이 아니라 진핵생물이라고 하는 하나의 생물체가 어떻게 해서 고세균과 원생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두 개의 개체가 하나로 통일되었는지 그 과정을 얘기를 했었죠. 세포가 하나의 개체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핵생물이라고 하는 하나의 생물이 어떻게 하나의 개체가 되었는지 그 과정을 인과적이라기보다는 어떤 대상의 변화 과정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8번 문제 볼게요. 이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었어요. 정답률 45%에 해당하는 다소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틀린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죠. 45%면. 윗글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사성은 아무리 강하더라도 개체성의 조건이 될 수 없다. 네, 이 말 너무 맞는 말이죠. 아까 일란성 쌍둥이는 아무리 닮아도 서로 별개의 독립된 사람이지 이걸 하나의 개체라고 볼 수 없다고 얘기를 1문단에서 했습니다. 여기 나오죠? 부분들 사이의 유사성은 개체성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일란성 쌍둥이는 DNA 염기서열 외모도 같지만 동일한 개체는 아니다 라고 해서 여기에서 38-1번이 확인되네요. 다음 38-2번은 어디서 확인될까요? 바닷물을 개체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유기적 상호작용이 약하기 때문이다. 자, 역시 첫 번째 문단을 보면요. 바닷물은 개체라고 하지 않는다 라고 했고 밑에서 보면 부분들 사이에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 개체의 조건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인즉슨 개체가 아닌 바닷물은 부분들 사이에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 없다라고 봐야겠죠. 바닷물은 개체가 아니다. 개체의 조건은 유기적 상호작용이다 라고 했으니까 개체가 아닌 바닷물은 유기적 상호작용이 없다고 볼 수밖에요. 그래서 이 두 문장에서 38-2번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를 복제하기 위해서는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테리아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는 이미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의 이분 분열을 통해서만 만들어진다 라고 했죠. 이 얘기는 이미 미토콘드리아가 존재하고 있어야지 그것을 자기 자신을 반으로 가르는 이분 분열을 통해서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를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반드시 있어야지만 자기 자신을 다시 둘로 나눠서 미토콘드리아를 복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를 복제하기 위해서는 세포 안에 이미 미토콘드리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근데 없는데 어떻게 반으로 쪼개겠어요? 있어야지 반으로 자신을 쪼갤 수 있겠죠. 그래서 3번은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미토콘드리아의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은 미토콘드리아의 막을 통과하여 세포질로 이동해야 한다. 자, 이 얘기는 어디와 관련이 있냐면 6문단 중간에, 마지막 문단 중간에서 확인할 수 있죠.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은 세포에게 DNA로부터 합성되고 라고 했습니다. 그 미토콘드리아의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이 어디에서부터 만들어진대요? 세포 핵에 있는 DNA로부터 합성되어서 만들어진대요. 그 얘기는 세포 핵에서 만든 게 미토콘드리아로 전달된다는 거죠. 그런데 4번을 보면 미토콘드리아의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은 미토콘드리아의 막을 통과하여 세포질로 이동해야 된다고 써있잖아요. 지문의 세 번째 문단을 보면은 진핵세포는 세포질에 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있고 진핵세포의 세포질에는 막으로 둘러싸인 여러 종류의 세포 소기관 미토콘드리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핵세포가 있으면 세포질이 있고 이 세포질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있는 겁니다. 근데 4번 선지를 보면 미토콘드리아의 이 막을 통과해서 단백질이 세포질로 이동한다 그랬죠. 하지만 6문단을 보면 단백질은 세포질에 있는 핵에서부터 미토콘드리아로 이동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질 바깥으로 옮겨지는 게 아니라 세포핵의 DNA에서 합성된 단백질이 세포질을 거쳐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네요. 미토콘드리아의 막을 통과하여 세포질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야 되겠죠. 핵에서 합성된 후 세포질을 통과하여 미토콘드리아로 이동해야겠죠. 그러니까 단백질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질로 가는 게 아니라 핵에서부터 만들어진 후 세포질을 거쳐 미토콘드리아로 그렇게 옮겨져야 돼요. 서로 반대로 지금 이동경로를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4번이 정답이네요. 요 38번 문제는 약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지문에 있는 하나의 문장에서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문단과 여섯 번째 문단 두 개를 합쳐서 봐야 돼요. 여기 여섯 번째 문단에 있는 단백질은 세포핵의 DNA로부터 합성된다라는 말과 진핵세포는 세포질에 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있고 또 진핵세포의 세포질에는 막으로 둘러싸인 여러 종류의 세포 소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 미토콘드리아가 있다. 이 문장까지 같이 합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진핵세포가 있으면 거기에 세포질이 있고 세포질에는 핵도 있고 미토콘드리아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 머릿속에 그 도식을 그릴 수 있으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지 잘 풀렸겠죠? 그 다음에 5번 선지 볼게요. 진핵세포가 되기 전에 고세균이 원생 미토콘드리아보다 진핵세포가 더 강한 인과성으로 연결되어 있다. 요것은 5번째 문단에 근거가 있는데요. 5번째 문단 보면은 고세균은 세포질에 핵이 생겨 진핵세포가 되었고 원생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소기가 아닌 미토콘드리아가 되었다고 써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고세균의 후손이 진핵세포이고 원생 미토콘드리아의 후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인 것이죠. 그래서 진핵세포가 되기 전의 고세균은 원생 미토콘드리아보다 진핵세포와 더 강한 인과성으로 연결되어 있다. 진핵세포의 선조가 고세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과는 다른 원생 미토콘드리아보다는 자신의 직접적인 선조인 고세균과 더 강한 인과성으로 당연히 연결되어 있겠죠. 요것의 근거는 여기에서도 있는데요. 나가 세포 분열을 통해 새로운 개체를 생성할 때에도 나와 나의 후손은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비록 나와 나의 후손은 동일한 개체는 아니지만 나와 다른 개체들 사이에 비해 더 강한 인과성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세균과 진핵세포는 서로 다른 개체이긴 하지만 그래도 고세균의 후손이 진핵세포이니까 그 고세균과 진핵세포 사이의 인과성은 다른 애들과 진핵세포 사이의 인과성보다 훨씬 강하다라고 이렇게 이 문단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조와 후손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고세균과 진핵세포 간의 인과성은 다른 것과 진핵세포의 인과성보다는 훨씬 더 강한 인과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맞겠죠. 그래서 5번은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39번 문제 볼게요. 윗글을 참고할 때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이 뭐냐면요, 여기 나와있죠? 공생 발생설은 한동안 생물학계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 왜 인정받지 못했대요? 여기 나와있죠. 미토콘드리아의 기능과 대략적인 구조, 생명체 간의 내부 공생의 사례는 이미 알려졌지만 미토콘드리아가 과거에 독립된 생명체였다는 걸 쉽게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 독립된 생명체였다는 걸 쉽게 믿을 수가 없어서, 그리고 또 전통적인 유전학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이라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진핵세포가 세포 소기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핵세포가 세포 안에 소기관,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건 알고 있었어요. 진핵세포, 그래, 안에 세포 소기관 있고 미토콘드리아 있어.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얘네 둘이 서로 다른 개체였다고? 둘이 서로 다른 별개의 생물체로 공생했다고?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알고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다음에 2번 공생 발생설이 당시의 유전학 이론에 어긋난다는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만약에 어긋난다는 근거가 부족했으면 공생 발생설을 인정해줬겠죠. 어긋나지도 않는데 인정해줘야지 이래야지. 근데 당시의 유전학 이론, 전통적인 유전학인 하나의 개체가 돌연변이를 이루고 하나의 개체가 자연선택적으로 진화해 간다라는 그 유전학 이론에서는 두 개의 생물체가 결합해서 진화해? 라는 건 약간 어긋났다는 거죠. 거기에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 발생설이 설득력을 얻지 못했던 겁니다. 반대죠. 이런 어긋난다는 근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긋난다고 보는 시각 때문이었죠. 어긋난다고 보는 시각 때문이었죠. 자, 3번 한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의 세포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한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의 세포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내부 공생이라고 한다고 지문에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내부 공생이라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한 걸까요? 자, 여기 보면요, 생명체가 내부 공생의 사례는 이미 알려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체 간에 이미 내부 공생은 인정이 되고 있었던 거죠. 사례가 있고 근거가 있으니까 내부 공생? 가능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원생 미토콘드리아하고 진핵세포가 서로 별개의 개체였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내부 공생의 사례는 이미 알려졌다고 했으니까 내부 세포 속에 살 수 있다는 근거가 부족했다라는 말은 틀립니다. 한번 틀렸죠. 4번 미토콘드리아가 진핵세포의 활동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몰라서, 미토콘드리아가 그 진핵세포의 활동에 중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준다는 그런 기능을 몰라서 사람들이 인정을 안 했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도 나오지만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은 이미 알려져 있다고 했어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알려져 있으니까 이 말도 틀렸죠. 4번도 틀렸죠. 5번 미토콘드리아가 자신의 고유한 유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공생 발생설이 학계로부터 인정 못 받다가 나중에 인정받게 된 이유가 뭐냐면 미토콘드리아 안에는
세포핵의 DNA와는 다른 자신만의 고유한 DNA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생 발생설이 맞는 것 같아 라고 부각되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자신만의 고유한 유전 정보, 고유한 DNA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주목을 못 받았던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에 있었네요. 뒤에서 자신의 고유한 DNA를 보유하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미토콘드리아의 공생 발생설 이론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5번은 맞는 말입니다. 정답 5번이죠. 이것은 65%의 정답률로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틀렸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다음 40번 문제 볼게요. 보기는 진핵세포의 세포 소기관을 연구한 결과들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각각의 세포 소기관이 박테리아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지문을 보면 진핵세포의 세포 소기관으로는 그 미토콘드리아 하나만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 미토콘드리아는 박테리아에서 발생되었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었었죠. 자, 그러면 그러한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봅시다. 기억. 세포 소기관이 자신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이분 분열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하나의 개체, 하나의 별개의 박테리아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근거가 기억은 충분히 될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자신만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공생 발생설을 부각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앞서 나왔었죠. 그리고 또 이분 분열을 한다는 건 원래 박테리아에서 하는 번식 방법인데 똑같이 미토콘드리아도 이분 분열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생 발생설이 있는 근거가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여기 나오죠. 미토콘드리아가 자신만의 DNA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생 발생설이 새롭게 부각되었고, 또 여기 보면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박테리아의 한 종류였다는 근거로는 요거 박테리아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는 이미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 이분 분열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박테리아와 똑같은 번식 방법 이분 분열을 통해서 미토콘드리아도 분열한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것을 통해 미토콘드리아는 박테리아로부터 비롯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세포 소기관이 박테리아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요 주장은 결국 뭐랑 똑같냐면 공생 발생설과 똑같은 겁니다. 옛날에는 별개의 생물체였지 미토콘드리아가 박테리아나 마찬가지인 원생 생물이었지? 라고 얘기하는 이론이 바로 공생 발생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보기 중에서 공생 발생설의 근거를 찾아라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해볼게요. 세포 소기관이, 그러니까 세포 소기관은 미토콘드리아라고 바꿔서 읽어주면 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자신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요거는 자신의 DNA를 가지고 있는 건 근거가 되죠. 그런데 진핵세포의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 진핵세포의 리보솜을 가지고 있으면 둘이 하나의 개체지 별개의 개체였다는 공생 발생설의 근거가 될 수 없겠죠. 그리고 실제로도 보면요. 지문에서 미토콘드리아의 리보솜은 진핵세포의 리보솜보다 박테리아의 리보솜과 더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진핵세포의 리보솜과는 좀 다르고 박테리아 리보솜과 더 비슷하다라고 했으니까 요 니은은 틀린 거죠. 이렇게 바꿔줬으면 맞는 말이었겠죠. 진핵세포의 리보솜이 아니라 박테리아의 리보솜과 유사한 리보솜 이렇게 바꿔줬으면 니은도 맞는 말이 되었었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세포 소기관이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과 막에는 수송 단백질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네, 이 얘기는 지문에 있긴 있었어요. 세포 소기관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 막에는 수송 단백질이 있다고도 했는데요. 미토콘드리아의 막에는 진핵세포막에 있는 수송 단백질과는 다른 종류의 수송 단백질인 포린이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수송 단백질이 있다는 것은 미토콘드리아가 옛날에 별개의 생물체였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어요. 진핵세포랑은 다른 자신만의 고유한 수송 단백질이 있었어. 이렇게 해야지 서로 별개의 개체로 공생했다는 근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디귿은 틀립니다. 그냥 수송 단백질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수송 단백질이 아니라 진핵세포의 수송 단백질과는 다른 수송 단백질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진핵세포의 수송 단백질과는 다른 수송 단백질이 있는 것을 확인해야지 미토콘드리아가 진핵세포랑은 약간 별개의 생물체로서 옛날에 존재했었겠구나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리을. 세포 소기관이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과 막에는 다량의 카디오리핀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라고 했는데 카디오리핀 어디 나오냐면 여기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의 막에는 박테리아의 세포막에서나 볼 수 있는 카디오리핀이 존재한다. 미토콘드리아가 마치 박테리아처럼 박테리아의 세포막에 있는 카디오리핀이라는 물질이 존재한대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옛날엔 박테리아로 하나의 별개의 생물체였나봐 이런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리을에 있는 세포 소기관의 막에 카디오리핀이 있다. 박테리아랑 똑같은 물질이 역시 있었으니까 리을은 근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기억 리을이 되겠죠? 40번의 정답률은 50%로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번 문제.
오늘의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정답률 무려 15%를 자랑하는 문제입니다. 정답률 15%란 얘기는 85%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복어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신경독소를 가지고 있지만 복어 알죠 여러분들? 먹는 물고기 말이에요. 이 테트로독신을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체내에서 서식하는 미생물이 생산한다. 복어 안에 미생물이 있는데 그 미생물이 독을 만들어낸대요. 복어는 독소를 생산하는 미생물에게 서식처를 제공하는 대신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되었다. 만약 복어의 체내에 있는 미생물을 제거하면 복어는 독소를 가지지 못하나 생존에는 지장이 없었다. 네, 그럼 이 복어랑 미생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공생관계겠죠. 복어라는 개별적인 생물체와 미생물이라고 하는 개별적인 생물체가 서로 같이 살고 있는 공생관계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서 보면 나왔죠. 두 생명체가 서로 떨어져서 살 수 없더라도 각자의 개체성을 잃을 정도로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지 않다면 그 둘은 공생관계에 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어하고 미생물은 떨어져서 살 수 없는 관계도 아니에요. 미생물을 제거해도 복어는 생존에 지장이 없다고 했으니까 서로 떨어져 살 수 있는 관계이기까지 한마디로 그렇게 서로 간의 유기성이 많이 높지 않은 그런 공생관계에 있는 겁니다. 떨어져 살 수 없을 때에도 공생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했는데 떨어져 살 수가 있으면 더더욱 공생관계로 서로 개별적인 개체로 보기가 더 쉽겠죠. 자, 그래서 이 복어와 미생물의 관계는 의심할 여지 없는 서로 별개의 개체관계, 공생관계입니다. 하나의 개체가 아니에요. 다음에 두 번째 사례입니다. 실험실의 아메바가 병원성 박테리아에 감염되어 대부분의 아메바가 죽고 일부 아메바는 생존하였다. 생존한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는, 자, 이번엔 아메바와 그 아메바의 세포질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의 관계이겠네요. 얘네 둘은 서로 어떤 관계일까요? 박테리아는 스스로 복제하여 증식할 수 있었고, 자, 이 박테리아는 어땠대요? 스스로 복제하여 증식할 수가 있었대요. 여기 앞에서 보면요, 미토콘드리아와 진핵세포의 관계에서는 진핵세포가 미토콘드리아의 증식을 조절하고 자신을 복제하여 증식할 때 미토콘드리아도 함께 복제하여 증식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는 혼자서 증식을 못하고 진핵세포가 증식할 때 따라서 증식할 수 있대요. 진핵세포의 조절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박테리아는 어땠어요? 스스로 복제하여 증식할 수가 있었대요. 그러면은 이 박테리아는 아메바라는 개체의 일부분에 속한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아메바와는 서로 다른 개체라고 봐야 될까요? 스스로 복제할 수 있으니까 진핵세포 내부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와는 달리 아예 별개의 개체로 봐줘야겠죠. 자, 그러니까 아메바랑 박테리아의 관계도 어떤 관계예요? 공생관계입니다. 왜냐? 박테리아가 스스로 복제하여 증식할 수 있다는 이 부분 때문에 미토콘드리아와 좀 증식 방법이 다르니까요. 자,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요, 더 이상 병원성을 지니진 않았다. 아메바에게는 무해하지만 박테리아에게는 치명적인 항생자를 아메바에게 투여하면 박테리아와 함께 아메바도 죽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복어와 미생물과의 관계랑 다른 점이 있네요. 미생물을 죽이면 복어도 죽었지만 박테리아를 죽이면 아메바도 함께 죽었대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아메바와 박테리아의 관계는 서로 떨어져서 살 수 없는 공생관계가 되겠네요. 여기서 서로 떨어져 살 수 없더라도 공생관계에 있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아메바와 박테리아는 서로 떨어져서 살 수는 없지만 자기 증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기적 상호작용은 그리 강하지 않고, 그래서 둘은 공생관계에 있다고, 서로 별개의 개체라고 봐야겠죠.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아메바에 서식하는 박테리아는 아메바의 일부인가? 이렇게 본다면 틀려요. 아메바의 일부가 아니라 박테리아는 그냥 거기 서식하고 있는 또 하나의 개체일 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복어와 미생물, 아메바와 박테리아 둘 다 공생관계인데 다만 복어와 미생물은 함께 떨어져서 살 수 있는 공생관계, 아메바와 박테리아는 서로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는, 서로가 서로의 생명에 영향을 주는 좀 더 긴밀한 공생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1번부터 풀어볼게요. 자, 병원성을 잃은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이 박테리아는 세포소기관으로 변한 것이겠군. 세포소기관이면은 별개의 개체가 아니라 아메바의 일부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메바랑 박테리아는 서로 하나의 개체라고 보는 관점이잖아요. 그런데 둘은 공생관계니까 틀렸죠. 이 둘은 하나의 개체가 아닙니다. 미토콘드리아와 진핵세포의 관계랑은 달라요. 하나의 개체가 아니라서 1번이 틀렸고 1번이 적절하지 않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 복어의 체내에서 서식하는 미생물은 복어와의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해진다면 개체성을 잃을 수 있겠군. 여기서 이 복어의 체내에서 서식하는 미생물과 복어는 서로 일단은 공생관계예요. 그런데 둘의 유기적 상호작용이 엄청나게 강해지면서 이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고, 복어가 번식을 할 때 미생물도 같이 복제가 되면서 번식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엄청나게 미치게 된다면 미생물의 유전자의 많은 부분이 복어의 DNA로 옮겨가서
미생물의 DNA 길이가 막 짧아지고 뭐 이런 일까지 있어진다면, 그렇다면 개체성을 잃고 둘이 하나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둘은 서로의 생과 사도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서로 유기성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즉 현재는 공생관계인 거죠. 하지만 유기성이 강해진다면, 조건을 달았잖아요. 이렇게 강해진다면 개체성을 잃을 수도 있겠죠. 나중에 진화하면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2번은 맞는 말이죠. 그다음에 3번. 복어의 세포가 증식할 때 복어의 체내에서 독소를 생산하는 미생물의 DNA도 함께 증식하는 것은 아니겠군. 복어와 미생물은 서로 공생관계로 별개의 개체잖아요. 그러니 복어가 증식한다고 해서 미생물의 DNA도 함께 증식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이렇게 서로가 함께 증식하는 것은 하나의 개체일 때 가능한 일인데 공생관계에서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3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 건 아니겠고 맞는 말이죠. 4번.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가 개체성을 잃었다면, 자 여기 잃었다면이라고 개체성을 잃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다면이라고 지금 조건을 건 겁니다. 그러니까 보기와는 서로 약간 다르게 조건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비록 보기에서는 서로 공생관계로 서로 다른 관계이지만 서로 별개의 개체이지만, 만약 이 아메바에 서식하는 박테리아가 개체성을 잃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하나라고, 하나의 개체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하는 것 자체는 틀릴 수는 없죠.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의 DNA 길이는 짧아졌겠군. 그렇겠죠. 왜냐면 여기 보면 하나의 개체가 돼버리면 미토콘드리아 유전자의 많은 부분이 세포에게 DNA로 옮겨가 미토콘드리아 DNA 길이가 현저히 짧아졌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박테리아의 DNA의 많은 부분이 아메바의 DNA로 옮겨져서 박테리아 DNA 길이가 짧아질 수가 있겠죠. 서로가 하나의 개체가 되다 보면 DNA의 전달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개체성을 잃었다면 DNA 길이가 짧아졌다는 그런 가정은 맞는 말이 됩니다. 선생님, 하지만 보기에서 분명히 아메바와 박테리아는 서로 별개의 생물체로 공생관계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개체성을 잃었다니요. 그럼 틀린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아까 말했듯이 보기와 다른 조건을 그냥 내거는 것 자체는 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진화를 하고 바뀌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 박테리아가 개체성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을 한다고 해서 틀린 선지라고 볼 수는 없어요. 4번은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아메바의 세포질에 서식하는 박테리아와 아메바 사이의 관계와 복어와 독소를 생산하는 미생물 사이의 관계는 모두 공생관계이겠군. 보기만 봤을 때는 둘이 서로 유기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둘 다 공생관계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다고요?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번 문제, 드디어 마지막 문제네요. 문맥상 A에서 E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죠. A 부분을 보면요, 세 번째 줄에 있죠. 어떤 부분들이 모여 하나의 개체를 이룬다고 할 때 부분들이 개체를 이룬다라는 거는 부분이 모여 개체를 구성한다 이렇게 바꿔서도 적절하겠네요. 그다음에 B는 세 번째 문단 중간에 있습니다. 진핵세포는 세포질의 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있고, 진핵세포는 세포질에 핵이 있고 라고 했는데, 여기서 핵이 있다는 것은 진핵세포 안에 핵이라는 물질이 존재한다 라고 바꿔도 너무 적절하고 자연스럽죠. 그래서 B도 2번도 맞는 말이겠네요. 그 다음에 3번. C는 세 번째 문단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진핵세포는 미토콘드리아를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진핵세포가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다는 건 진핵세포가 미토콘드리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되겠죠. 여기서 보유한다는 건 가지고 있거나 간직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다는 뜻과 통하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4번을 보면요, D는 어떠어떠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라는 말에서 밑줄이 쳐져 있었는데요. 이렇게 사실이 밝혀진다는 거는 그동안 드러나 있지 않았는데 그것이 새롭게 알려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조명된다는 건요, 뭐 예전에 몰랐던 사실이 아니라 그냥 어떤 것을 부각시킨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조명은 좀 밝게 비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떤 것에 사람들이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주목할 수 있게 비추는 거지, 그러니까 아예 몰랐던 사실을 확 드러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명보다는 판명되면서라고 바꿔야지 더 적절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죠. 그 다음에 2.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는 이분 분열을 통해 만들어진다 라고 하고, 만들어진다에 밑줄 치고 이것을 생성된다로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만들어진다는 건 없다가 생겨나게 되다, 사물이 생겨났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생성도 새롭게 만들어지는 걸 뜻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가 이분 분열을 통해 생성된다라고 해도 똑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게 되겠죠. 네. 42번은 85% 정답률로 높은 정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어렵고 난이도가 있는 지문과 문제들을 봤는데 좀 어려우셨죠? 질문 있으면 중수업을 통해서 꼭 하고 넘어가 주세요. 다들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